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바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견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완전히 한건날이 다 끝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건 진실이 된 거짓에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더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뉴스라는 보도를 매일 접하면서 거짓을 진실로 믿는 경우도 많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가령 지금 인터넷을 막 되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뿌리, 디딤돌, 기반 대들보가 없어 보이는 성공을 파는 자들, 자신의 기반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는 성공했다라는 형태로 성공을 파는 자들, 그리고 거짓으로 이미 성공을 한 것처럼 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성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지겹지도 않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일 그들을 닮고 싶어 하는 자들은 또 어디선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그들의 거짓의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발전해 가면서 선입견, 먼저 믿게 되는 생각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의 생각들이나 고찰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딸의 목소리로 듣는 짧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얘기이기도 한데, 로마의 유명한 카이사르가 시저라고도 말하고 카이사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지금 나오는 시대의 그 앞에 전후한 그 사이일 것 같네. 그때쯤에 이제 카이사르가 살았으니까 그때 있었던 로마인들은 보편적으로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었대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를 볼 때마다. 동아시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읽혀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 삼국지인데, 오늘의 방송의 내용은 거짓과 거짓으로 쌓여져 있는 어떤 형태나 이미지, 선입견 같은 것, 그것을 굳건히 쌓아갔던 것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조 이전에, 조선조도 마찬가지고 조선조 이전의 선조들은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있는 원시 종교에 의해서 삶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건 우리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체제에 있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지는 방법으로 민간이 믿는 간절함, 믿음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왔죠. 왕이나 귀족이 된 자들은 특별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단지 그들의 조상 중 하나가 단지 그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자들인데, 그 강력했던 자를 도왔을 뿐인데 이후 최소 몇백 년을 아주 특별한 자로 이어져가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이제 아까 민간신앙과 결합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 특별해진 자들에게 헌신했던 자들, 또는 그 특별함에 소속되길 원했던 자들은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왔고, 지금 현 시대에도 그런 자들은 꾸준히 있어오죠. 그런 자들은 또 거짓이랑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슬그머니 자신들도 특별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저러한 뒷세대들은 저런 자들이 만들어냈던 거짓으로 쌓여져 있는 어떤 특별함을 거기에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들이 정말 특별한 혈족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묻게 되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녔던 어떤 전통들, 생각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백성이고 민중이고 그런 우리들을 위한 형태로 우리가 지녔던 전통이 발전되었던 적들이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저렇게 특별했던 자들이 그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 백성인 우리를 상대로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세뇌시켜왔는지 우리는 과연 지금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삼국지연의에는 이전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촉나라의 유비와 위나라의 조조와 자홍을 겨뤘던 나라 오나라의 송견이 등장합니다. 저 삼국지연의에 나왔던 한족의 역사에서 가장 아마 저평가되었던 게 오나라와 오나라의 손씨 황제가를 만든 실질적인 창업주 송견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나라는 여러모로 한족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저평가가 되어가고 있죠. 아마 삼국지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삼국 전통론 해갖고 위나라를 중심으로 본다거나 촉나라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본다 하지만 오나라를 중심으로 봐주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왜 웃긴 거냐면 위진남북조 이후부터,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조는, 중원이라고 말하는 북조는 거의 오랑캐들이 차지하는 땅이거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한족들, 저번에 얘기 드렸던 유송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자들 또는 뭐 남송이라고 말하는 송나라도 그렇고 전부 이 밑에 있는 애들인데, 희한하게 저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자들은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뽕쟁이 나간중에 삼국지연의 기술 방식을 보면 대충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방송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뽕쟁이 나 선생은 오늘도 여지없이 어떤 영웅들을 저 하늘 위로 막 받쳐 올리고, 또 어떤 영웅들은 진짜 코푼 휴지처럼 바닥으로 내팽겨 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체 삼국지는 우리의 뽕쟁이 나간준 선생을 위한 동의적 아크의 헌사 같은 느낌이 드는 방송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나간중이랑 좀 친해져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장에서 이제 본 내용 들어가는 건데요. 주준이랑 제1차 황건의 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유비가 기주의 저 뒤에 있는 화공량에서 황보승에게 죽었어야 할 장가가의 둘째 장보를 유비랑 같이 죽인다고 이렇게 해갖고 조정에 공을 올린다고 하면서 끝났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황건의 난을 일으킨 장각의 둘째, 장보, 셋째, 장량 모두 죽었어요. 황건난을 일으켰던 장각, 장보, 장량 모두 죽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황건의 잔부를 정리하면서 11월에 이 황건난이 10개월 정도 있었던 이 황건난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쟁이 나간준 선생은 이 마무리까지 아주 교묘하게 한족의 영웅이 되어야 하는 저 유비를 살뜰히 챙겨요. 그러니까 나 선생이 정말 유비의 엉덩이를 저 정도로 빨아제끼면 유비는 아마 원숭이 엉덩이가 됐을 거라는데, 제가 한 500원 걸게요. 진짜 너무 빨아주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그 나간중의 삼국지연이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황건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 사람, 조흥, 한충, 손중이라는 자들이 패전병 같이 남은 장량, 장보, 장량이 다 죽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우두머리가 되는 세 사람, 조흥, 한충, 송중이라는 자들이 패전병 같이 남아있는 무리 수만 명을 모아서 여기저기 불지르고 약탈하며 장각의 원수를 갖겠다고 설쳐대기 시작했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주 쪽은 이 당시 이제 정리되어 있었고, 이제 기주 쪽은 이제 황고성이 끝내고 거기에 이제 유비가 숟가락 얹었고, 파제를 꺾고 평주 쪽으로 이제 주준이 내려가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남양군 취소 완현에서 황곤종 우두머리 소나회를 참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황건의 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때의 기록을 지금 나간중이가 떨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1차 황건의 난에는 유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전 방송에서 황건이 2월 이후 계속 이기고 있다가,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2월 이후 계속 황건이 이기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수를 죽이고 뭐 해갖고 뭐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주준이 내려갔던 나강에서 내려가면서 황건 파제를 만나갖고 거기서 주준이 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준이랑 황보생이랑 연합을 해서 파제를 이기면서 이제 그게 5월쯤 돼요. 그때 이제 영천에서 황건 장수 파제를 이기면서 황건이 이기고 있다가 관군 쪽으로 이제 그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 드렸듯이 황보승은 여기서 이기고 예주 지나서 연주 지나서 기주 쪽에 황건 봉건 노숙이 가두리 양식하고 있었던 황건 봉군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준은 여기서 남쪽으로 나와서 평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성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삼국지연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도 봐봐요. 황보석이랑 같이 해서 기주에 있는 저기서 그 장보를 같이 죽였대 유비가. 근데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서 이쯤 되거든요. 향주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주준의 군대에도 이제 승리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순간 이동을 한 거지. 아무튼 조정에서 승리한 주준의 군대로 계속 토벌하게 합니다. 주준이 조칙을 받들고, 그러니까 황의 명을 받들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전진을 해요. 이게 파제가 꺾은 5월 이후고요. 지금은 대략 11월쯤에 이게 마무리 싸움이라서, 그때 황건적은 완성에 있어서 주준을 공격을 했대요. 조흥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조흥이라고 황건의 장수들이에요. 걔가 이제 그러니까 황건 장수 한충을 출격시키니 주준은 유비, 관우, 장비를 보내서 완성 서남 쪽을 공격하게 했대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유관장은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주준은 이때 딱히 유관장이 필요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 완성 전투가 끝나고 나면 저 나 선생의 뻥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황건장수 한충이 정예군사가 있었을까 싶지만 서남 쪽으로 와서 대적을 했대요. 그래서 주준의 선발기병 2,000명이 동북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니 황건은 작은 성이 함락될까 두려워서 뻘쭘했었대요. 이때 우리의 영웅 유비가 뒤치기
기습해서 황건을 대패시키니까 황건이 이제 완성으로 도망갔대요. 주준이 완성을 포위했대 해요. 성 안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포위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니 한충이 사람을 보내서 성을 나와서 투항하겠다라고 하지만 주준은 이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문제는 이 부분과 다음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다음 부분인데, 주준은 제대로 되어 있는 학자 타입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이런저런 군자 같은 일화들이라 반란을 진압했었던 일화들이 많아요. 주준이라에는 곧지만 인자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모로 보여요. 나간중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유비를 올려치기 하기 위한 서술 부분,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황건 한충이 투항하겠다고 하니 유비가 그랬대요. 옛날 한해 고조, 시조 유방이죠. 유방은 천하를 얻는 것은 투항을 권유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주준 너는 왜 어째서 저들, 그러니까 황건 한충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주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주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랑 다르다. 옛날 유방이 진나라나 황후랑 싸울 때는 천하가 엉망이라서 그때 백성이 주인이 없었지만 썼었기 때문에 황복을 권유하고 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어 투항하기를 유도했었지만, 지금은 이미 천하가 통일되어 있어서 한나라인데 저 황건의 도덕처럼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 이 투항을 받아들여서 권선이라 그래요. 착한 일을 권장하는 일, 그 권선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 도둑놈들은 이득을 탐해서 멋대로 약탈을 하다가 이제 지금 불리하니까 잠시 투항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앞으로 도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니까 이건 좋은 방책이 아니다라고 유비한테 주준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케이, 그래, 네 말대로 지금 저 도적들이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으면서 저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들은 죽자고 싸울 것이고, 만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힘들잖아. 하물며 지금 성 안에는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 이렇게 하자. 우리가 동쪽과 남쪽에 있는 군사를 물리고 서쪽과 북쪽에서 공격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두고 싸우면 적은 분명히 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거다. 그렇게 저들이 싸울 생각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저들을 잡아서 다 죽이자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준이 옳다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에 대한 성문을 비우고 서쪽과 북쪽에서 이제 공격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과연 유비의 말대로 한건종 한충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때 주준과 유관장이 도망가고 있는 저 한건족의 뒤통수를 후려니까 한건족 한충은 죽고 남은 무리들은 달아나 버렸대요. 그렇게 달아나는 적을 막 추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건의 조은과 손중이라는 한건의 도적 무리들이 나타나서 다시 주준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준이 이거 딱 보니까 저 군세가 너무 커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주준이 심리가 떨어진 곳에 영체를 다시 태우고 체제를 정비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제 황건의 그 조응이 이때다 싶어서 다시 완성을 뺏었대요. 이게 이제 나간중의 기술이에요. 나간중의 그 삼국지연의에 나와 있는 기술. 이쯤이면 제가 지금 뭐라고 할 만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간중은 뻥쟁이에요. 죄송합니다. 나간정은 진짜 뻥쟁이에요. 잊지도 않았었던 우리 군자였던 유비는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항복 받아들이자 하고 막 현명하게 이제 계책도 내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현명했던 선비 출신 장군 주준은 바보에 항복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 일화로. 그리고 유비가 이제 다 떠먹여준 승리를 숟가락으로 펴서 입에다가 물려줬는데 그 승리도 받아먹지 못하는 딱 진짜 고만고만한 장군을 만들어버렸죠, 주준은. 이전 방송에서 나왔던 당대면장으로 칭송받는 항보선 장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한건의 난에 진압했었던 장군이라고. 그 한건의 난에서 황건의 머리였던 장각, 장량, 장보를 죽이는데 그 안에서 없었던 유비가 나타나서 그게 숟가락을 얹잖아요. 그래갖고 장보를 죽인 것처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나왔던 거죠. 황건의 난에서 만날 수도 없었던 동탁이랑 만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장비의 입을 통해서 이제 동탁을 상종몰탈 인간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여러모로 보아도 적어도 저 당시에는 분명 28세의 백수, 나간중의 기술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간중의 기술상 28세의 백수 유비보다는 당시에 동탁이 애국자에 훨씬 가까웠던 자죠.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었던 병영의 장수였으니까 동탁은. 그런데 장비의 입을 통해서 저 동탁을 이제 개차반의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황건의 난 마지막 싸움까지. 그래야 돼요, 지금 유비 입장에서. 왜냐면 그래야지 반동탁 연합에서 뭔가 그래도 저게 있거든. 그러니까 올려치기를 하면서 주준이라는 당대의 장군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정말 인간 말종이 되어서 막 나가는 군벌이 되는 동탁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수 3명이 있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황건의 난을 진압했던 황보승 장군,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준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송견이에요. 오늘 송견 나온다 그랬잖아요. 동탁이 이제 황제 보호자 역을 자청을 하면서 국정을 막 유린할 때 황보승은 경계하면서 거리를 뒀었고요. 동탁이. 그 다음에 이 지금 나오는 이 주준은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해요. 송견하고는 치열하게 싸우죠, 동탁이. 그러니까 동탁이 두려워했던 세장수예요. 근데 동탁도 무시했고 황보승한테는 숟가락을 얹혔고, 그 다음에 주준은 현명한 계책을 내는데, 그러니까 입이 떠져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없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송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 싸움은 지금 기술했던 저 부분, 유비가 뭐 황복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디를 비우고 어디를 공격한다, 이 얘기 전체가 다 뻥이고요. 지금부터 나간중이 기술하는 이 부분이 그래도 실제 역사에 그냥 가장 가까운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주준이 다시 공격을 하려는데 동쪽에 한때의 사람과 말이 나타나더래요. 가만 보니까 우두머리의 장소는 얼굴이 넓고 호랑이 몸체의 고머리인데 오군 부춘현 사람 송견으로 자는 문태이고 손무의 후예였대요. 이렇게 이제 송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드래곤볼에 보면 이 스카우트가 상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는데 저 시대에 나간중이 쓰고 있는 스카우트는 막 인물 정보가 나오나 봐요. 암튼 자 봐요. 여기 오군이 여기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의 이쪽 끄트머리, 되게 먼 외곽 지역이죠. 그리고 송견을 손무의 후예라고 하는데, 손무라고 하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현대까지도 아주 유명한 병법서의 제왕인,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자가 이제 손무예요. 저런 손무의 후예라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들은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오나라의 그 지식인들의 작품 같아요. 그 오나라의 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지금 여기가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무는 이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쯤에. 그리고 5, 600년 전에. 저들은 영웅 만들기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웅이 있어 역사에. 그러면 이제 성이 비슷하네. 저 사람 네 조상해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참고로 저는 경남 지역에 사는 김씨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약의 영웅 김윤신 장군님을 아마도 남의 집안 어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 17살에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약탈하여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니꺼 내꺼 이렇게 막 하면서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송견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도적은 내가 잡겠다. 그러고는 갑자기 칼을 딱 들고 해안에 올라서 큰 소리를 치며 동소로 막 지휘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막 부르는데, 이걸 보면서 해적이 와 강군이 오나 해갖고 재물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때 이제 그 도망가는 무리 중에 하나를 송견이 막 쫓아가서 그 도적을 죽여요. 그리고 이 일로 군과 현의 이름이 막 알려져서 청거를 받는 거예요. 교위라고 하는 직위로. 진짜 제대로 된 청거를 받는 영웅이 이제 송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유비는 청거를 아직은 못 받은 상태죠. 지가 막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송탄한테 실질적으로 청거가 된 건 맞고, 그 다음에 조조가 혈염으로 있잖아요. 이건 무슨 진짜 개그도 아니고. 조조는 제가 조조편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사병 집단을 꾸려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조조의 집안 자체가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근데 그 조조가 효성이 지극하고 청렴한 걸로 배설을 했다일 수가 없잖아요. 간혹 보면 한거리 선제가 이제 그 한나라에서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완하고 균형을 유지했다고 하는 한나라의 그 청거문화의 정체예요. 조조가 어떻게 효령가가 되겠어. 딴 거는 내 모르겠어. 막 그러니까 무례배를 잡는데 산적을 죽여갖고 그 위용으로 뭔가 받았다 이러면 내가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줄게. 그 저번 편에 동탁 나왔던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청거문화가 이게 무슨 한거리 선제 뭐 해갖고 뭐 보완되는 문화가 어딨어 여기에, 이 한나라에. 특히 후한시대 말에 없어요 그런 거. 암튼 그리고 뒤에 회계에 있는 도적 허창이라는 자가 자기가 이제 양명환제라고 칭하면서 막 수만 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걸 하니까 송건이 이 오군에 있는 용사들을 자기가 이제 모아서 이제 양주와 오군에 있는 그 군사들이랑 합해서 그 반란군을 쳤대요. 수만 명이니까. 그래서 허창과 그 아들의 허수의 목을 잘라버렸대요. 이에 이제 오군에 있는 자사 장민이 표를 올려서 그의 공을 알리니 조정에서 송견을 염독현에 있는 보좌역이에요. 제수하고 이어 이제 우위승, 하비승을 시켰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역 수비대장 정도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을 보좌하는. 그리고 저
흉악한 항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해수와 사수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정예병 1,500명을 모아서 달려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래요. 이런 이제 송견이 달려와 준 것을 주준이 크게 기뻐하며 바로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했대요. 이 진짜 웃기는 소설은, 이 거짓말은 진짜 끝이 없어요. 제가 이 웃기는 표현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이제 이거 완성 전투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이거. 아무튼 유비는 북문을 치고 주준은 서문을 공격하여 동문을 다시 도적이 달아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유비의 계책을 지금 계속 썼다는 말이에요. 송견이 나서서 이제 제일 먼저 성에 올라 도적 20여 명을 배웠더니 이제 도적들이 막 달아나기 싫어하는 거야. 아까 전에 그 동문으로 이제 달아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황건 장수 조흥이 큰 창을 휘두르고 나와서 송견한테 막 달려드니까 송견이 성 위에서 몸을 날려서 달려드는 조흥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조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송견이 저 조흥의 말을 나는 듯이 타고 자고를 베는 거예요. 황건적 장군이겠죠. 이제 애들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죠? 손중이 이제 사택 파악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적들을 일구고 북문으로 막 내빼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북문을 치고 있는 유비하고 마주쳤지만 싸울 수 없잖아. 막 이제 지금 송견이 저 무용을 봤으니까 그래갖고 막 뺑소니를 치고 있는데 유비가 딱 멋있게 반지의 제왕의 네골라스처럼 딱 해갖고 한 방에 그냥 팡 해갖고 맞췄는 거야. 그래갖고 손중이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제 주준이 대군으로 습격해서 수만 명의 목을 베는데 황복한 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요 지금 여기에요. 이제 남양 여기를 이제 평정하고 있는 거야. 남양과 함께 10여 군을 모두 평정하고 낙양으로 들어가니 황제가 명을 내려 주준을 거기장국 한암윤으로 봉하고, 또 주준이 이제 송견하고 유비의 공로를 막 상주하는데 이때 송견은 조정에 연고가 있으니까 다른 군의 사마, 그러니까 군사 담당하는 벼슬이에요. 를 제수받아서 부임해 갔는데 오직 유비만이 오래 기다렸으나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요거랑 여기까지이고 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까지만 할 건데, 이 웃긴 거짓말을 지금 이제 그 거짓말이 뭔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편이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황건의 난은 얘기했잖아요. 황보성이 이렇게 가서 낙양을 나와서 예주를 지나서 연주를 지나서 기주에서 장량을 죽이고 장각의 목을 이제 부감천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화금량 쪽에 뒤에 있었던 장보를 죽이면서 저쪽에 있는 봉군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지금 나오는 주준이 이 형주 일대를 이제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송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 삼국지연의를 읽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그때 언제인지 기억은 대충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이 대목과 지금 이 다음에 매듭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잖아요. 저 주준이라는 바보는 떠먹여주는 승리를 날려먹었고 우리의 영웅 유비의 계책과 활약으로 승리했는데 그 공으로 인한 벼슬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보 주준과 그 뒤에 참여한 송견은 조정에 줄을 대고 벼슬을 받아서 떠나가는데, 이 전투에 제가 어린 날에 제가 보기에 이 전투에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유비는 진짜 낙동강에 오리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저 사악한 나쁜 십상시들의 농간이라고 저는 되게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었죠. 저 때 그 어린 날에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많이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판본의 삼국지를 읽었는데 딱 저 부분은 진짜 매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비가 여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화가 많이 났죠. 와 이거 속았구나. 저 나간 중에 뻥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얘기 드리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유비는 저 1차 황건의 난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간 중이 유비를 끼워넣었던 두 전쟁, 그러니까 큰 전쟁 제1차 황건의 난을 대미로 장식하는 부분은 지난 방송에서 말한 황보승의 기주에서 장량과 장보의 본군을 깨고 장각을 부관창시하는 것과 같이 오늘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주준 장군과 송견이 이 완성전투 이하 형주지역 토벌로 마무리되는 이 전투에 유비는 참여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기 나오는 유비가 떠먹여주는 승리도 받아먹지 못하는 주준 장군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회계형 사람이에요. 양주의 회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송견은 양주의 오사람이에요. 주변이죠. 주변 근거리 지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주준이 저 강남의 변경에서 중앙으로 출세하는 몇 안 되는 당시에 성경적인 경력을 쌓았던 장군이에요.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동탁이 두려워했던 3명의 장수. 첫째 황보승은 거리를 뒀고 동탁이, 그리고 주준은 계속 내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준이 거부하고 가버리고 송견이랑은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 이 동탁이. 그 주준 장군이 요즘 나오니까 낙양에서 얼마나 멀리 있어요. 장군으로선 저 지역 출신으로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남 출신의 젊은 장군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송견을 지금 나오는 1차 한건의
전투에 주준이 우중량량으로 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황제한테 표를 올려요. 자군사마, 이제 자군사마가 뭐냐면 주준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작전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장군 그룹이에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황제한테 표를 올려서 요청을 해요. 그래, 그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저 범 같은 장수 총견은 애초에 지고 있는 주준에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봉으로 성봉을 기어오르면서 무용을 보이며 승리를 만들었던 용맹한 장수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황보선 장군이랑 싸울 때도 그랬고 주준이 졌을 때도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같이 있었던 장군이었다는 거지. 이걸 유비의 공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야. 있지도 않았던 유비의 공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의 구조가 이제 성균이나 주준도 승리를 같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유비가 계책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게 많았잖아. 근데 지들은 지금 벼슬 받고 빠이빠이 하고 유비를 막 매절하게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아주 정없는 바보들로 만든 거지. 지금 저 허풍쟁이 나간중은 그잖아요. 이게 황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원 중심의 한족에게는 이런 기술이 먹혔던 것 같아요. 역사 카드라 같은 건데 예전에 나간중이가 함께 공부한 사람들 중에 명나라에 있었던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나간중 자기는 떨어졌고 저놈은 붙었는데 하필 저놈이 주시성을 가진 오나라 주유의 후손이라서 오나라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기술을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진짜 카드라일 확률이 높고요. 이전 방송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나간중을 개인으로 보는 주류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실존했고 삼국지연의를 썼다라고 하는 이게 주류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나간중을 개인이 아닌 공동저자, 공동으로 저자를 했는데 이름을 나간중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나간중은 삼국지연이라는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가 자신인 나간중 자체의 기록이 여러모로 애매한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황하 곧 이제 한족의 뿌리이자 발원지인 황하를 중심으로 보는 중원의 보편적인 문화가 같은 한족 내에서도 그러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황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황하가 자기들의 이제 조상이잖아. 그 중원의 문화가 이 밑으로 흐르는 이제 장강 이남에 있었던 같은 한족이라도 거기는 천시 무시해 왔으니까 이런 오나라에 대한 이런 식의 모독에 가까운 기술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당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적벽대전이라는 것도 유비와 유비의 무리가 그러니까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 그걸 이제 적벽대전 편으로 해서 유비랑 제갈량이랑 이제 뭔가 많이 해갖고 막 하이라이트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벽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저들 중심의 황하 중심에 있는 그 중원 문화가 장강 이남에 있는 그 강남 사람들을 무시하는 같은 한족이라도 무시했던 그 문화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저런 식의 기술들을 하지 않았을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삼국시대의 황제를 얘기하면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유비,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조조,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송견이라는 인물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삼국시대 세 나라 중에 진짜 개인의 능력으로 한 계단씩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나의 왕조를 만들었던 유일한 왕조를 저는 손견, 손책, 송곤으로 이어지는 오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나라의 유비는 이제 계속 이전 편은 유비 편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거짓말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총나라의 유비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러니까 거꾸로 봐도 그냥 구라쟁이에 가까워 보여요. 그 거짓말이 가능했던 거는 단지 유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이전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유비가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가의 혈통이 이렇게 되는 거야. 6대 황제, 효공 황제 9번째 왕자였던 중상정왕 유승의 서자였던 오남 육성우 유정의 그 유정은 황실에 내야 되는 세금조차도 내지 못해서 이미 350년 전에 이미 그때 황실의 기록에서 배제되고 평민이 되어버린 자였거든. 근데 그 자손이라는 거야 이 유비가. 그걸 무려 350여 년 후에 29대 영제 시제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했단 말이지. 우리가 조선으로 치면 문종이나 세조의 9번째 왕자의 서자였던 오남에 세금을 안 내서 그 오남이 황실 족보에서 끊겨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근데 그 이후에 쭉 흘러와서 고종시절이나 순종시대에 나는 정통 이씨 왕가의 자손이요 하고 나오는 그런 전통성이라는 거지. 그런 자인 유비가 그 당시에 장사치에 뒷배나 봐줬었을 것 같은 그런 형석을 하고 있었잖아고 제가 유비편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편집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비편이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유비의 패거리가 전통성을 팔고 다니면서 촉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촉나라라고 하는, 유비의 촉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조조편에 나왔던 거죠. 현대에 무수히 재평가되고 있는 정치 천재라고 지금 우리가 인식하면서 재평가하고 있는 조조라는 자 역시 정치적으로 촉묘와 탕묘, 저 십상시와 황제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할아버지 조등이죠. 그리고 매간매직의 시대에 단순했던 명예직인 관직을 사면서 관직의 가격에 그 당시에 실무가의 10배라는 1억 전을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었던 아버지와 돈이 썩어 문드러지가는 집안에, 그런 집안의 자식이 어린 날에는 무례배의 리더로서 고향에서 사병 집단을 거느리면서 다양한 행패와 실전을 경험하고, 나이가 차서는 이런 조조가 말도 안 되는, 그저 돈도 그렇게 많고 저 무례배 사병 집단을 이끌었던 그 조조가 효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청거를 받죠. 효자이고 청렴하다. 어디에 조조를 어디다가 그 청렴하고 그 효자라고 하는 게 보일까? 아무튼 조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효렴으로 청거를 받아서 이후에 북문의 경비대장을 거쳐서 차근차근 진급해 나가면서 이전 방송에서 표현했던 거죠. 이게 비교를 하면 삼성가의 자제이며 케네디가 이상의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이런 자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를 보여주는 전형이 이제 조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저런 자가 만들어갔던 그 위나라랑 그죠, 거짓말쟁이의 장사치의 뒷배나 봐줬을 것 같은 유비와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가져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똑똑하기까지 해서 만들어냈던 위나라랑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오나라, 총구석으로 보이는 장강 이남의 작은 가문의 송견이 뭐 손자의 그거 아니라니, 그거 아닌 것 같다니까.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동네와 주변을 헤매고 다니던 그 무례배 집단으로서의 사병이 아니에요. 유비도 무례배 집단으로서의 사병이었어요. 유비가 갖고 있는 정체가, 조조도 저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무례배 집단을 이끌고 갔던 그게 중앙정규군이랑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조조의 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병과 그 중앙군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가 조조가 갖고 있는 정체거든. 근데 오나라의 이 송견은 진짜 말 그대로 무례배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주변에 방을 붙여서 병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병을 중심으로 사병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병을 가지고 해적을 잡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 송견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투 중에 이제 비명행사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가 또 그렇게 꺾였던 그 무리들을 다시 신기전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조금씩 만들고 찾아오고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넓히고, 그러다가 또 형도 비명행사하죠. 그리고 이제 동생 송건이 그 기반으로 운영을 만들어냈던 나라가 저 오나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 가까운 유비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총나라랑 당시 엄청난 가문의 자손이었던 조조가 만들었던 위나라랑 이렇게 바닥부터 박박 끼면서 하나씩 만들어갔던 개인의 능력과 집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뚫어서 기어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 나라의 창업으로 본다면 가장 나라답게 만들어간 것이 저 오나라로 저는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물론 저는 영웅 따위엔 1g의 감정이입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 오나라의 송가를 영웅으로 재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짓으로 보이는 그 하나하나에 살을 붙여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뻥쟁이 유비와 나라의 주요한 형주를 잃는 계기를 만든 오만불선한 관우와 그 가문을 위한답시고 막 냈다 오나라로 쳐들어갔던 저런 황제, 그저 그 유비가 했던 짓이죠. 삼국지에 가장 존경함 받는 인물을 저 제갈량이라고 하던데, 저도 제갈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갈량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그 공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현명한 척은 진짜 다 했지만, 자, 국력이라는 밥솥이 있다면 그 밥솥에 있는 남은 찌꺼기까지 탈탈 털어갖고 얘기 드렸잖아. 여기서 깔딱 나간 게, 한중을 깔딱 나간 게 다였던 저 재상, 저런 신하가 있고 저런 황제가 있는 저러한 총나라는 대의보다는 개인의 욕구가 우선이었던 저 총나라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출중한 개인의 능력 그 이상을 하늘에서 타고났던 저 유이나라의 조조가보다는 적어도 부자 2대에 걸쳐서 노력으로 3대 황제를 만들면서 기반을 차지했던 저 오나라 쪽이 저는 더 가치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빠가 아니에요. 저는 오나라도 싫어요. 저는 영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이 이제 진실이 만들어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송견이 등장 장면은 나간중이나 저 한족의 기록자, 역사 기록자들의 눈에 정말 어떤 필터가 쓰여 있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등장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더 낱낱하게 적벽에서 씹어줄게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정말 분노했었던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분노를 했을까 하는 이불킥인데 이 코미디 극의 막이에요. 이때 주주는 거기장군 하남윤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이 하남윤이 뭐냐면 태소하고 비슷한 낙양이 있었던 요게 하남이에요. 그 하남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정치로 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정도고 그 정도 될까요? 그리고 군대로 치면 수도경비사령부 정도의 장으로 주주는 이제 거기장군 하남윤으로 되어서 가고, 송견은 사마, 정확히는 별부사마가 되어 가는데 한군 휘하의 독립부대의 장수가 되어서 그 관직을 받아서 가요. 나간중은 이제 유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기술을 통해서 제가 막 열을 받았던 거고, 유주관장은 그랬겠죠. 나간중의 서술로는 한 것은 되게 많은데 관직은 못 얻고 하니까 억울하니까 막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거리를 쏘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낭중이라 그래요. 황제의 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관직 상서랑 장균과 마주쳤대요. 유비가 이제 그를 보면 나는 진짜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집불도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군이 뭐야? 하면서 이제 황제한테 이제 달려가서 이제 고하는 거예요. 저 황건적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지금 얘기했던 대로 12월이 지나고 황건난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못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장균이가 이제 유비의 저 얘기를 듣고 황제한테 달려가서 저 한건적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은 십상시가 매간매직을 하고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이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십상시를 베어 남쪽 교회에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어 천하에 알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더해 주시면 나라가 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지금 장균이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낭중이 황제한테 가서 그랬더니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십상시가 딱 와서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장균이라는 놈이 지금 황제를 속이고 있나이다 하니까 황제가 주변에 있는 장수들을 시켜서 저 장균을 쫓아내버렸대요. 그리고는 십상시가 함께 의논을 하는데, 저건 건적을 무찔렀던 공이 있는 어떤 쫌생이 같은 놈이 버서를 받지 못해서 하는 원망일 거다. 그러니 임시로라도 작은 관청에 작은 공이라도 우리 심사해서 보내주자 하고 이제 뒤에 다시 일을 의논하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딴짓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갖고 했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유비는 중산부 안희연의 현의를 받아 제수했대요. 이 다음이 이제 도구를 매질한다의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대목을 봤을 때 진짜 어린 날에 제가 진짜 열뻗쳤거든. 아까 얘기해드렸던 대로 이걸 몇 번씩 읽으면서 저 대목에 대한 항상 열받았어요. 저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 십상시 놈들. 일단 여기서 장균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영재에게 황간에 대해 뭐 여러 가지 탄핵했다가 십상시가 저놈 태평도를 믿었다고 해서, 아까 태평도라 그랬잖아요. 태평도 장각은 태평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평도를 믿었다 해서 고문 끝에 죽였다고 해요, 저 장군을. 저는 근데 이런 기록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영재는 178년부터 공식적으로 관직을 매간매직해요. 178년부터. 자, 지금 184년, 황건난이 184년이에요. 184년이 끝나는 12월이에요. 이게 지금 끝나고 공상을 했으면. 그러면 6년 뒤죠. 그죠? 그 6년 앞에 178년에 공개적으로 관직을 매간매직했어요. 먼저 이제 175년에 나라에서 이런저런 막 맞두기가 출목하고 뭐가 일어나고 뭐 해갖고 나라에서 이제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가 비단을 내면 죄를 사면을 해줬었던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을 했었대요. 그게 꽤나 많아요. 열 몇 번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영재는 뭐 여자 좋아하고 향락을 일삼고 했던 그런 짓은 변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178년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178년에 황제가 공개적으로 매간매직을 했는데 가격표를 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살 사람 와라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직위마다 가격표를 다 붙여놓는 거야. 그게 2천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은, 저번에 얘기했죠. 태수가 2천석 정도 됐다고. 2천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은 2천만 전, 그 다음에 400석의 관직은 400만 전, 삼공은 1000만 전, 구경은 500만 전, 이렇게 가격표를 매겨뒀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만전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봐요. 아까 얘기했던 2천석의 녹봉에,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거지, 2천석이. 그죠? 근데 삼공은 연봉의 4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42배를 내고 저걸 사는 거야, 삼공을. 태수와 상은 2천석이거든요. 여기는 48배였대요. 48배였다는 거지. 내가 받는 녹봉의 48배. 현령과 현장은 67배였대요. 내려갈수록 더 높아져. 아무튼 그랬대요. 그리고 이 이후에 6년 뒤에 한건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 1년 뒤에 185년에 궁궐에서 큰 화재가 발표해서 궁 하나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불에 타서. 그러니까 동탁만 불태운 게 아니야. 그냥 불 타서 저거 했어요. 화재가 되게 많이 자주 발견해. 이 한나라에서는. 이 후한에 갈수록. 아무튼 이걸 복구한다고 바로 전해 황건이 민간의 난이 있었는데 세금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저렇게 매겨뒀던 버슬의 가격도 같이 올려버려요.
메간매직을 누가 했다고요? 오직 했으면 태소나 상위됐던 자들 중에서 임명을 받았던 자들 중에서 저렇게 내야 되는 돈 아까 얘기했잖아 막 48배보다 그거보다 더 높여버렸다니까 저 185년에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부임하기 싫어서 자살한 자들도 있었대요. 관리 중에 나간중이 황제에게 진원했던 저 문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 황건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은 십상시가 매간매직하고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이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십상시를 베어 남쪽 교회에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 천하에 알려 공이 있는 자의 상을 더해주면 나라가 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 장균의 입을 빌려서 지금 했던 얘기잖아요. 십상시가 매간매직을 해서 국가가 망조가 들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한테 지금 진언을 했다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런 내용들을 모를 때 저 유비가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저 빌어먹을 십상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었겠어요. 진짜 저 장균 아니 나간중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야? 장균한테 물어야 되는 거야? 나간중한테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의 목을 남쪽 교회에 못 매단다고? 그 황제가 했다고. 황제가 장균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RC 최고 상관이 공개적으로 가격 협약까지 제시하면서 저 관직할 때 도대체 뭘 한 거야? 충신이잖아. 당신 충신이잖아. 충신. 그 충신이 저렇게 황제가 공개되어 있는 뭐 48배 뭐 이렇게 받을 때 뭐 한 거냐고. 백성들 어떡하라고. 이 모든 나간중의 뻥들이 만들어갔던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나간중이나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십상시가 뭘 했다고요? 누구의 목을 지금 베야 된다고? 지금 황제의 목을 지금 밖에다가 지금 매달아야 되잖아. 황제가 했으니까 그 짓을. 그걸 불과 6년 전에 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도 암암리 야 황제가 야 십상시 너 있잖아. 장님 너 가서 이렇게 해갖고 받아갖고 이거 팔아먹고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천명했어. 이 정도 가격에 이 가격에 들어와서 해라. 그걸 황제가 했다. 황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2000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은 태소급이에요. 녹봉을 받는 관직은 2000만 전, 400석의 관직은 400만 전, 30은 1000만 전, 구경은 500만 전 이렇게 가격을 매겼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최고위직 항공은 자기 연봉의 42배. 태소와상은 여기에 가 있는 군에 있는 실질적인 관할하는 관리들이란 말이야. 걔네들한테는 48배. 현령들, 이 밑에 있는 현령들, 진짜 이제 민중이 맞대하는 그 현령들과 현장들 67배. 자기 녹봉에 이걸 황제가 했는데 누가 누구 보고 도둑놈이라고? 누가 누구의 목을 배달을 하고? 이게 한나라 후한이라고. 정확한 후한이라고요. 이게 삼국지에. 어린 날에 제가 저 유비가 와 저렇게 막 주준한테 막 그것도 하고 이 앞전에는 막 장보의 그런 유비가 지금 아무것도 관직도 못 받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구나. 저 빌어먹을 놈의 한나라 저 십상시들 이랬는데 유비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었고 황제 스스로가 이렇게 매간매직을 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나간중은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고 저 나간중한테 말려버린 거죠. 어쨌든 나간중은 뻥쟁이에요. 나간중과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빌어먹을 십상시들이 된 거죠. 어쨌든 1차 황건의 난에 있지도 않았었던 지금 보면 완전 자리 도둑놈인 거잖아. 유비는 저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안희여링이라는데 으로 부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제 저거 하고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삼국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삼국지의 원문 해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냐면 자봐요. 오늘 방송의 내용은 저 영웅이라는 작자들이 메뚜기 때 때려잡듯이 잡았던 민중 황건은 제가 계속 지금 오늘까지는 6회차 방송인데 이때까지는 계속 황건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더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황건의 그 마무리화였고요. 저 무시를 당하는 거 있죠. 지금 강동의 진짜 오리지널 왕조를 이루는 창업주 한족 송견은 그죠? 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10명이 가면 1명이 살아남기 힘든 그 황간이 되기 위해서 민중이 살려고 저 황제에게 봉사를 선택했던 황간에 대한 얘기였죠. 누군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 황건편에서도 얘기 드렸던 적이 있지만 황건도 마찬가지죠. 나쁜 자들이 있었던 것이 맞아요. 단 일부의 황건과 일부의 황건이 나쁜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소수였던 왕이나 황제 진짜 대다수가 나빠 보이잖아. 소수였던 왕이나 황제는. 근데 일부의 왕이나 황제가 나빴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소수였던 권력자가 되었던 저 유학자들, 흔히 유학을 공부하는 사와 권력자가 되었던 대부들은 저 소수의 자들은 그들 대다수가 지배 문화에만 심취해서 나빴던 자들로 보이는데 일부만 나빴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들은
그들은 정말 소수인 황제나 권력자가 되어갈 그 소수들 중에 나빴던 자가 정말 많았던 그들은 일부라고 하고, 반면에 대다수인 우리 백성들 중에 정말 일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명확히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나쁜 또는 어리석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게 기록자들이 심어가는 우리의 문화였던 거죠. 우리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이 사대했던 저 명나라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명교, 백령교를 믿던 신자들과 원나라의 불만을 가득 찼던 한종 민중의 난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명나라는 저 홍건적의 난 때 적어도 유비처럼 되게 어설프고 막 정통성 없어 보이는 따위는 아예 버렸던 진짜 빼박 출신의 주원장이가 만든 나라죠. 저 명나라는. 저런 명나라가 하늘같이 떠받들었던 그 총나라의 유시성을 가졌을 뿐인, 진짜 어떤 시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그 유비라는 자가 만든, 그 무리가 만든 나라를 전통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유비는 또 한나라라고 하는 시장통 건달이었던 유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의 전통을 받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에요. 우리의 사대부라는 작자들은 저 빌어먹게 대단해 보이는 저게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걸 변호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한테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죠. 후한말 이후에, 지금 저 삼국시대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나간중은 적어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한족의 문화로 저렇게 쓰고 저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나간종은 한족이니까. 그들이 한족이 중원을 최고로 생각하는 명나라의 작가가, 중원이 얘기 드렸던 대로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를 이제 중원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 중원을 최고로 보는 명나라의 작가가 중원 중심으로 국뽕에 빠져서 저따위 글을 쓰는데 그게 뭔 잘못이겠어요? 그건 괜찮은 거지.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뽕을 가득해서 쓰면 뭐 어때? 그래도 되잖아.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아니죠. 근데 하지만 그걸 바라봤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송견판을 단순하게 얘기하고 심플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매듭을 좀 길게 잡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후한서에는 우리를 분명히 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 동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를 오랑캐라고 봐요. 오랑캐라고 기재했다라고 봐요. 근데 한문에는 보면 활이 적혀 있으니 동쪽에 있는 활선주는 민족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우리 중 누군가가 저들을 변명을 해줘요. 자기 문명의 발상지인, 한족의 문명의 발상지인 이 항아를 벗어나 있는 당장 이하에 있는 남부에 있는 한족에 대해서도, 같은 나라 한족에 대해서, 같은 민족 한족에 대해서도 저런 눈으로 보이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천시를 암암리에 행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조조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선조가 예전 살았던 그 조상님들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간에 결혼을 했는데도 그걸 동성병변의 결혼으로 보아 저 빌어먹을 대명률에 의거하여 역시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랑캐 계족보의 나라다라고, 그런 시각을 노골적으로 보였던 게 저 명나라였어요. 그런 명나라가 단순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변명해줬다고. 저들 문화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중원 중심의 문화, 한족 중심의 문화는 아예 보지도 않고, 이래저래 튀어나오는 우리에 대한 까내리는 기록들은 기꺼이 쟤네들이 저거 해서 그래, 그래도 우린 사대해야 돼 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걸 변명해주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과연 어떤 세상이 보일까요? 지금 송견편의 한편으로 제가 집약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송견은 한족이잖아. 그리고 나라를 세웠던 창업주잖아. 근데 송견은 엄청나게 무시를, 앞으로 계속 보면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건데, 저는 송견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송견조차도 저 한족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는 거지. 장강 이남에 있는 저 변두리에 있는 우리가 무시하고 천시해도 되는 으로 보잖아. 근데 우리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선을 그런 식으로 봤겠어 쟤네들이?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동이라고 기록해놓은 걸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변명해주고, 저 계족보다 하는 건 쟤네들이 지금 총수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변명이나 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사대부였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저들이 말한 동이족, 저들에게 오랑캐 취급을 받았었던 대한민국에 적어도 자존심 있는 건전한 아빠가 되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거짓으로 막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나도 나예요. 내가 잘 나가는 나도 나예요. 그잖아. 그러니 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고 해요.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체 삼국지는 진짜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아크로
끝으로 이거 지금 삼국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국지에 대한 얘기는 이런데요.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할 거예요. 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다.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잖아요. 삼국지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삼국지나 지금 저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방에서 이번에는 주제 방송하듯이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요. 마침 제가 송견편은 조금 다른 시각, 제가 지금 삼국지를 하고 있는 게 이때까지 나와 있던 가장 다른 형태의 삼국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뭐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다른 삼국지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국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런 게 필요한 시대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거짓을 가지고 성공팔이를 했던 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방송이 가지고 있는 거짓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하고 튀어나왔던 게 전홍년 대표님 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국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했던 작품들은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품들은 딱 한 방향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정부야? 그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주는 작품들을 해요. 제 시나리오들 다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는 못 쓰고 있지. 지금 삼국지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모든 작품은 올스톱이 되었지만 그것들 작품들도 다 그 방향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걸 던지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저는 저 아이들한테 화가 났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되게 짧은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삼국지랑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건이랑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남이는 당시에부터 이제 고대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나라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이쪽 밑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았다고 봤어요. 걔네들 문화에서는. 그러니 장강 이남에 있는 야만인 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자국내에 있던 강남 이남에 있던 야만인을 봤는데 우리를 활살로는 민족으로 받겠냐고 지들이. 그거죠. 지금도 중국 애들이랑 한족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를 오랑캐로 보지 활살쏘는 민속으로 안 보거든. 저는 경험을 하잖아. 예전에 했잖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송경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 동일 삼국지 예전에 기획했던 작품이 처음에 조조로 갔다가 유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송건에 이제 나라로 갔다가 이제 리턴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송건이 잘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창업한 왕조가 단단하게 뿌리를 잡아가는 형태가 돼요. 잘하던 시기에. 근데 송건은 그 잘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후반으로 가면서 제가 그래서 소시오패스에 가까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송견이 변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던질 수 있는 게 청주의 그 황건이라고 하는 민중신앙에 있는 자들, 한족들. 저는 한족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가 이제 저걸 하는데 이제 조조가 딱 나와서 정치적으로 그거를 다 포옹을 하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서주에서 대학살을 일으키는 그걸 보면서 막 핀이 나가갖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유비한테 갔는데 유비도 딱히 그렇게 이놈의 나라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짓부렁 전통성 하나밖에 없어. 이 나라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나라를 침공할 때 유비가 오나라를 침공하게 떨려 나와서 송건한테 가요. 그게 송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반 문화거든. 그러니까 진짜 한족이라면 오히려 가장 한족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전통을 그 안에 갖고 있어요. 송건이 잘하던 시기까지는 3대가. 그래서 그쪽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송건이 못하는 시기가 오니까 이놈들도 아니구나 해갖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동이족의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저는 삼국의 삼국 중에서 가장 창업에 가까운 국가 운영을 만들어갔던 나라를 오나라로 봤어요. 오나라를 영웅으로 만들고 뭐 재평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눈에 봐도 아까 계속 설명해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자산을 갖고 시작했던 조조와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뻥이라고 생각해. 그 뻥으로 그거 하나만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결과를 만들어냈던 촉이랑 그래서 촉이라는 나라는 대의는 없어. 거기엔 사견만
있는 거야. 그 나라 자체가 딱 보면 그잖아. 관우가 저 송견 오나라 욕하고 싶으니까 막 욕해버리잖아 그냥. 그러고 나서 형주 읽고 그 형주를 읽으면서 관우가 죽으니까 어이 황제라는 놈이 갑자기 내 동생을 죽였어 하고 핑이 나갖고 오나라로 진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재상이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비장의 그 출사표를 던지고 저 위나라의 그 저 간악한 무리들을 죽이러 가겠다고 나서는 제갈량이 얼마나 그 비장해요.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한중으로 가서 여기서 깔딱하고 그리고 한 번 실패를 한 번 봤으면 천천히 기반을 잡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잖아.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갔다가 조금, 이게 지금 삼국지에서 젊은 세대 가장 인기인이라고 하는 제갈량의 정체라는 거지. 이랬어요. 이래 보여요 저는. 근데 오나라 손견, 그 다음에 손책, 그 다음에 송건으로 이어지는 이 3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병무리를 가지고 민중을 막 괴롭혔던 쪽이 아니라 민중을 괴롭히는 해적들을 잡았다는 거지. 사견무리를 잡아서. 그래서 송견은 그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덕망을 쌓아요. 송견이. 그래서 나중에 손책이, 아버지가 비명행사하고 나서 손책이 그 기반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 손책 역시 그와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 나중에 그 손책이 다시 비명행사하고 났을 때 송건이 했을 때는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어떤 성격이 갈무리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와 정말 아버지 큰형 이상 가는 우리 도련님이구나 해서,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삼국지는 꾸준히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저한테는 이제 숙제가 되어버렸어. 삼국지가. 언제든지 삼국지는 제가 수요일 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상을 생활하시면서 이런 삼국지의 얘기, 스토리들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묵은 채증으로 쌓여있던 게 있어요. 지금 현대문명을 비틀어버렸던 그 옛날에 쌓아놨던 묵은 채증과 같은 어떤 정신들이나 어떤 사고들이나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당장에 여기서 얘기하면 좌판이 우판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또는 정치인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원망만 하게 되지만, 그 뿌리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제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걸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삼국지를. 저는 오늘의 얘기를 삼국지라는 형태를 빌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삼국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삼국지와 다른 형태인 거예요. 언젠가 이거로 제대로 된 삼국지, 동의관 삼국지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99%의 피지배층인 우리가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렸던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신랄하게 그 알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사랑방이지만 사랑방이 아닌 예전 주제방송 하듯이 그 알 부분은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